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단편 뉴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우선 단편 뉴스로서는요, 최민희 드디어 경찰에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항소를 포기해가지고 뭐 여러 사람, 이 검찰들, 검사장들이 4명이 이제 사실상 좌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노만석 검찰총장 등 경위를 설명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3명이 또 좌천이 됐어요. 7명 좌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이죠. 첫 재판이 열렸어요. 첫 재판이 열렸는데, 이 좌파들, 판사들이 딱 몰려있는 이 항소부에서 지금 심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서 말이죠. 검사는 딱 한 명만 나왔어요. 한 명만 나와가지고 재판장이 이제 피고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하잖아요. 왜 항소했는지 이유를 쭉 밝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얘기를 하니까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딱 한마디, 10초. 2시간 반 재판에 10초. 이거 애들 코미디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이죠. 이 피고인들이 공의 얘기하는 게 추징 보전해 준 거, 이거 싹 다 빨리 이거 없애버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신상진 성남시장이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이 깡통 계좌라는 게 얼마 전에도 저도 여러분께 보도해드렸죠. 깡통 계좌가 됐는데 왜? 검찰이 자료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신상진 성남시장 측에서 이거를 샅샅이 조사해서 1,000억을 찾아냈다고 하네요. 자, 성남시민 여러분, 신상진 시장의 이번 재선 반드시 재선을 시켜가지고 요 대장동 일당들의 숨겨놓은 재산 단 1원이라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합당 느닷없이 이제 제안했잖아요. 근데 이게 경위가 아직도 속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하고 다,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추정하고 추론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그게 이제 논란이 워낙 세게 되니까 그런지, 또 실제로 이 대통령하고 상의가 안 했는지를 모르지만은, 이 대통령하고 전혀 상의 없다. 그러면 뭐 정청래 반란이죠. 정청래 대란이죠. 이거 그러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비당권파. 자, 이 황명진, 그 다음에 이현주, 강덕구, 이 3명이서 지금 오늘 강력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고, 그리고 최대의 개파록을 알리는 정민초, 여기에서도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정청래는요, 이미 이제 죄송하다는 한번 했죠. 자, 2달 내에 속전속결을 하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당원 조사까지, 당원에 전부 묻겠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가고, 가라고 하면 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러면 정청래가 왜 이걸 했겠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연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임. 조국 표가 오면 도움이 되는 거지. 그리고 조국이 가지고 있는 표는 어디요? 친문표잖아요. 친문 세력도 상당해. 개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난하게 이 연임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죠. 다음 대선에서도 본인한테 중요한, 당면적으로는 당대표 2번이고요. 좀 먼 거리로 내려다보면 다음 대선할 때, 왜냐하면 경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또 권리당원들 비율이 높아졌으니까 이게 뭐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당이 그래도 어쨌든 개딸 중심의 친명표가 많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한 칼의 친명표가 아니라 이제는 친청와대도 아니고 친정청래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먹고 알 먹는, 그야말로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고하고 강거라,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부 반란 사태를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걸 맨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차지나 고려대 법대 교수죠. 이분은 이제 우리 약간의 그 우파적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언론에도 많이 활동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분이요, 지금 이 밝힌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상당수, 우리 이제 우리 이제 국민들,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하고 싶지 않은데, 우파 좌파 쓰면 사실 안 돼요. 근데 그걸 안 쓰면 방송 코멘트가 의미가 없어져. 코멘트를 할 수가 없어. 그만큼 이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말이죠. 지난 5년 내내 좌우파를 갈라치기 해갖고, 김정은이고 둘이서. 그 바람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윤 대통령이 막으려다 못 막았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지금 막겠다고 이혜원 같은 인간을 갖다 놨는데, 이혜원 같은 인간을 갖다 놓고 장관을 시킨다니까 우파 대 좌파 분열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우파에서 경제학자를 찾으려면 제대로 된 경제학자, 우파 경제학자를 찾아야지. 저는 썩어 빠진 인간을 갖다가 청문회까지 시키고 말이죠.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예. 자,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우파 좌파 말을 쓰지 않고 싶어요. 왜? 아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겨우 5,200만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우파 좌파 생각한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의 원천적 역사적 책임이라고 봐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이혜원 같은 인간, 이거 절대 안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차진아 교수는 이제 우파 법조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인데, 지금 이제 우리 우파 국민들은 뭐라 그러냐? 아니, 당연히 좌파들은 사형시켜야 한다고 그러죠. 아, 이번에도 이 조은석이가 사형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형 구형과 관련해서 지금 교수 단체에서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예. 반발. 자, 자교무에서 이제 반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무죄냐, 공소기각이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우파는 되게, 이거 무죄야. 죄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곽종근, 홍장원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번 한덕수, 조지호 청장,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모조리 허위 진술한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죄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건데, 차진아 교수는 무죄는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는 공소기각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차진아 교수의 이 주장, 요게 이제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자, 그래서 차진아 교수가 이제 SNS에 올린 글인데, 윤 대통령의 공소기각이 될 확률. 그래서 본인은 법조인도 아니고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라서 찾아볼 수밖에 없었네요. 하지만 그동안 공부해온 모든 것들이 결국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기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간에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하는 것은 이 일도 아니다. 윤 대통령의 해당 사건은 무죄보다는 공소기각이 원칙적으로 맞는다. 그래서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피해자가 없는 범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걸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검 측에서 내란에 대한 행위에 대한 근거들이 받아들여지려면 일단 사건의 내용적 측면에서 죽은 사람이 존재해야지 이게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형사법적 관점에서만 찾아낸 자료들을 보면요. 지금 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첫째는 법익보호의 원칙의 한계. 그 다음에는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의 위반. 세 번째는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헌법 제37조 2항입니다. 책임 원칙의 형해화, 그 다음에 형법의 적정성 결여. 요 5가지 이유로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이 맞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법익보호 원칙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형법의 존재 목적은 뭐냐? 법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법이라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법익을 보호하는 데 형법의 존재 목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보호해야 할 법적인 이익이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비판이 놓은 거는 뭐냐? 사회 도덕이나 건전한 풍속 같은 추상적 가치는 형법이 보호해야 할 구체적 법익으로 보기가 어렵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개인의 자율적 선택, 약물이나 도박 등에 의한 행위라고 한다면 침해된 법익이 실제하지 않은지 의문이 제기된다. 법익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형벌권 행사의 정당성도 상실이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호해야 할 법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자, 그러니까 공소기각. 그 다음에 두 번째, 형법의 보충성 원칙.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수단, 즉 행정벌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치료, 이런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살 수 없을 때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판 논거는 뭐냐? 단순 마약 복용이나 성매매 등은 형벌보다는 치료나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거주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 범죄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소기각. 세 번째,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이거는 헌법 제37조 제2항. 그래서 모든 형벌 규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즉 적합성, 최소성, 법익 균형성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비판 논거는 뭐냐? 피해자가 없는 행위로 지금 전과자를 양산하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예, 특히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얻는 공익, 이거는 추상적 질서 유지죠. 그로 인해서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네 번째, 책임 원칙의 형용화입니다. 그래서 형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는 행위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 반론거는 뭐냐? 타인에 대한 해악이 전혀 없는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행위자의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가의 일방적 강요가 될 수 있다. 옳은 얘기죠. 다섯 번째, 형벌의 적정성 결여.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고소인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나 무리한 도청 등 부당한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협하며 법 집행의 형평성을 잊게 만들어 형사법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결론적으로 형사법적 비판으로는 구체적인 법익 침해, 즉 피해자가 없는 행위는 도덕이나 행정의 영역에 맡게 하며 형법이 나서서 처벌하는 것은 근대 형법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분명하게 말이죠. 예, 이 분명하게 지금 이 5가지 이유로 지금 이제 지금 윤 대통령 이 내란죄 본 재판 여기에서는 공소기각을 누가 해야 되느냐? 공소기각을 지금 지기현 판사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여러분들께서도 뭐 설득력이 지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말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최민희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찰에서 말이죠. 영등경찰서에서 오후 3시부터 2시간에 걸쳐서 국회 사무처에 운영 지원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최민희가 축의금, 즉 피감기관에서 축의금을 받았다. 이게 이제 이해충돌. 그러니까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이제 이 고발이 됐잖아요. 그 고발에 따라서 지금 오늘사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2가지예요. 축의금을 받은 거 피감기관으로부터. 두 번째는 최민희가 말이죠. 딸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계정으로 국회 사랑제 결혼식장을 대리 신청했다는 의혹도 보고 있습니다. 요 2가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찰의 수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22일 날에는요,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이 축의금과 관련된 직권 조사를 발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행위가 있었는지 이제 판단할 텐데, 이거 뭐 제명시켜버려야죠. 배지 띄게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최민희가 말이죠. 윤리심판원에서 지금 직권으로, 지금 조사한다. 그러니까 왜 기밀을 누설했느냐. 자, 그래서 불쾌감을 한동수 심판원장한테 표시했지만은 지금 그거 뭐 무슨 뭐 기밀 유지 같은 소리가 앉아 있어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인간이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한 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항소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들이 항소를 했고 지금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를 오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여기서 보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 유동규 본부장의 경우에는 1심에서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 중인 신문을 다시 하고 싶다. 예, 그리고 김만배 측에서는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욱, 정영학, 정민용의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다. 그래서 새로 증인을 신청하고 싶다. 그리고 제1공단 공원화 이익이 성남시 이익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김만배 측의 항소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은요. 대장동 사건의 윗선인 정진상이 혼자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병행 심리를 요청하고 있어요. 정영학 회계사 1심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비서관에 대한 실질 심리 없이 사실상 범죄 사실 공범을 인정할 결과다. 정진상에 대해서도 추가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 예. 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항소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제 혼자 출석한 윤춘구 부장검사는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뭐냐. 그러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다. 딱 한마디만 하고 입을 싹 닫았습니다. 그러면 왜 검사가 한 명밖에 안 나왔느냐? 법무부가 말이죠. 검사들의 직접 재판 관여를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한 명으로 확 줄어드는 겁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지금 법원에 접수된 추징 보전 취소 신청, 이거는 뭐 이 본인들이 안 했다. 이렇게 딱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지금 이제 이 검찰이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형사소송법 368조에 보면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 그러니까 추징액을 늘리는 것도 안 되고, 예,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징액을 늘리면, 그리고 징역형 감형도 감형은 물론이고 추징액도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예. 자, 이러니 뭐 항소한 이유가 도대체 항소에서 뭘 우리가 실익을 얻을 것인지 기가 막히다. 예. 그리고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신상진 성남시장이 말이죠. 김만배 전 그 은닉 재산 1,000억 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고 인용을 기대한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의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TV조선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가압류 절차를 지금 김만배 재산 1,000억 원을 추가로 찾아내서 가압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래서 대장동 일당 명의 오피스텔과 토지 등 부동산과 부인이나 주변 인목으로 사들인 자산을 확인하고 가압류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 예. 자, 그러면서 김만배는 계좌에 돈을 쟁여놓고 큰 단위의 수표를 인출한 뒤에 작은 단위로 쪼개기 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했다. 이처럼 시가 밝혀낸 자금 추적 내용을 토대로 이번 주 초에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곧 인연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정영학과 관련해서는요. 법원이 어제 32억 원에 대한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린 상태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작년 12월에 말이죠. 검찰이 제공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해서 가압류와 가처분 14건을 긴급 신청했고 법원에서 전부 인용돼서 5,579억 원 상당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에 말이죠.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한 계좌 잔액은 충격적입니다. 김만배의 계좌 잔액에는 7만 원, 그 다음에 더스프링 천화 1호, 하나동인 1호 계좌에는 5만 원이 남아있어요. 아, 참 기가 막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검찰에서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갖고 이런 불상사가 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신상진 성남시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밀어줘야 되겠다. 예, 이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상진 시장은요, 지금 정성호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왜? 항소 포기란 직후에 성남시에 협조해주겠다 하더니 협조 한 번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시민 편이 아닌 대장동 일당 편이라는 의심이 지쳐질 수밖에 없고 깡통 계좌를 확인했을 때는 검찰에 희롱당한 느낌만으로 들더라. 그리고요, 검찰이 추징보전 결정문은 6만 페이지인데 깡통 계좌 존재도 안 알려졌다. 그래서 빨간 펜이든 파란 펜이든 줄치면서 도와줄 준비가 검찰은 하나도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추징보전 결정문 6만 페이지도 법원에서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정청래의 이 합당과 관련된 후폭풍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선 이거를 전당원 투표로 가겠다.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가게 되면 가고 부결되면 멈춘다. 그리고 대통령한테는 일체 알리지 않았다. 예. 야, 그러면 이게야말로 친일 쿠데타가 아닌가요? 예, 참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이제 시작종이 울렸으니 가는 과정과 최종 종착지는 모두 당원들의 토론과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어제 저희 합당 제안으로 놀라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았나 본데 여러 가지 불가피성 또는 물리적 한계 등으로 인해서 사전에 충분히 공유드리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당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과할 각오로 제안을 했다.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이다. 이제 당원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길인지 당 의원들의 집단 지성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이 3명 강력히 반발하는 사람이 이현주, 황명선, 강덕구입니다.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정청래 독단이 이제 끝내야 된다.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랑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했는지 진상을 공개하라. 예. 그리고 최고위원들 출처와 모르는 사이에 합당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 그 절차와 과정의 비빈일성을 문제 삼는 것이다. 우리는 어제 9시 30분 최고위 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예,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말이죠. 조국 혁신당 지도부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은 민주당 최고위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발표 20분 전에야 통보받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 어제 최고위는 이미 조국 대표와 협의하고 결정된 사안을 돌발적으로 통보하고 전달되는 자리가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말이죠. 지금 일파만파로 가고 있어요. 예, 정 대표를 향한.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말이죠. 이 사람들 세 사람은요, 정 대표한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합당 제안 전말의 진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방송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